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수출에 타격을 주면서 경기 불황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과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를 막아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년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로켓 배송으로 물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쿠팡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커머스와 신성장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쿠팡이 8년 만에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휴원스와 대원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제약업계에서 꿈의 숫자로 불리는 매출 5천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자 주력 분야가 달라 나란히 5천억 고지 입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잡혀가고 있느냐? 오늘 밤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11월 10일 뉴스플러스 먼저 박찬희 기자와 증시 상황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오다가 결국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됐고 또 가상화폐 시장 급락으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꺾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상원에서는 또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연일 하락하던 달러화가 다시 급 반등한 점도 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네. 이날 이날 원달러율은 12.7원 오르면서 1,377원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8거래일간 이어왔던 이 매수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CPI가 오늘 밤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데 네. 다음 달 FOMC는 사실 12월 14일이고요. 그 바로 전날인 12월 13일에 이제 11월 CPI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데이터가 투심에는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FOMC의 실질적인 물가 판단은 이번보다는 다음 데이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 며칠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을 보면 증시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던 지난 10월 한 달간 6.4% 올랐고 이달에도 벌써 5%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5조 300억 원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4조 4,500억 원 그리고 7,50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10월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 외국인 자금이 중국을 대거 빠져나왔는데요. 이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며칠 외국인들이 과연 무슨 종목을 샀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최근 증시 반등 기간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그 수익률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을 따라가면 그래도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을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2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 삼성 SDI는 1조 500억 원, LG 에너지솔루션과 SK 하이닉스는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또한 네 종목의 수익률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2% 올랐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급락에 4.7% 오른 데 그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모두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그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샀다. 배경이 뭘까요? 네, 먼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우리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사들인 배경에는 미중 관계 악화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중국 회사들의 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국인의 이 굵직한 연기금들이 아시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춘 것도 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 밖에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도 매수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향후 전망 역시 긍정적인데요. 중간 선거 결과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민주당 관련주로 분류되는 2차 전지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긍정적입니다.
삼성 SDI는 앞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50% 넘게 전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요. 10.5%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IRA에 따라서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선제적인 해외 투자와 파트너십 확보를 통한 이 공급망 구축, 그리고 건전한 재무 구조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 2차 전지 협력사 중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로의 외국인들 유입은 어떤 배경입니까? 네, 2차 전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에 이 자금이 유입된 배경에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대만 TSMC를 비롯한 이 반도체 업종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대체 투자처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또한 이 원가 경쟁력을 인정받은 점도 매수세를 부추기는 요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도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100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네. 반도체는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업황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2차 전지와 달리 이 추가 상승에는 조금 기대하기 이르다라는 지적인데요.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는 돼야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적 둔화로 기업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외국인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박찬유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호 기자와 월가 분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뉴욕 증시는 좀 아쉬웠습니다. 간밤에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지면서 예.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앞서 3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이날은 주요 지수 하락폭이 이렇게 좀 큰 상황이었는데요. 예.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은 여전히 박빙이죠. 특히 아직 주인이 가려지지 않은 조지아주는 50%를 넘는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를 좀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이나 돼서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원은 사실상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좀 승패를 가를 것으로 좀 보는 만큼 쭉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좀 확실하게 가져간 분위기였는데 월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월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선임 미국 정책 전략가 토민 마커스는 레드웨이브가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예상보다 덜한 레드웨이브는 증시 하락을 부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긴축에 무게를 두는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한다면 물가 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로 인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네. 일각에서는 최소한 공화당이 하원이라도 가져간 것을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다수당이 된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시장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밀스 레이몬드 제임스 정책 애널리스트는 의회를 나눠 갖게 되면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CNN은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싸우느라 기업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행복해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하원만 이제 장악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냐 이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반응을 보면 아쉬워하는 상황인 게 좀 커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투자자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CPI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 중간 선거 이후 월가의 시각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먼저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오시죠.
So today is just an unwind of yesterday's enthusiasm or expectation of a red wave. It just didn't happen. Tomorrow, we're all going to look at that CPI number. If it comes in at 8 or better, hold on to your hat, because it means that the Fed is definitely going to continue on its pace. We're betting it's too hot for comfort and still too much inflation in the system. 네, 당장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선거나 또 CPI 모두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인터뷰에서 확인하셨지만 월가에서는 CPI 수치가 이번에 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물가와 견고한 일자리는 연준의 정책 금리를 심지어 더 높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BNP 파리바 역시도 CPI 수치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이 둔화할 때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준의 좀 과도한 리스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 물가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CPI 발표 후에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알리안츠 IM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최대 적이라면서 근원 CPI가 높으면 증시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다우존스는 전년 대비 7.9% 상승을 점치고 있는데 네. 이 앞자리가 7이나 8이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겠네요. 보이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은 10월 CPI 상승률이 7.9%일 확률을 40% 정도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S&P 500 전망이 1.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8.1에서 8.3% 상승할 가능성은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S&P 500이 2에서 3%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CPI 수치가 다우존스 조사보다 높으면 최종 금리가 6%로 갈 수 있다면서 장기 국채와 또 기술주까지 많은 투자 자산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또 오늘 기술주 얘기를 하니까 나스닥이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시장 눌림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긴축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곤 했었죠. 이날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경쟁사인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FTX의 유동성을 제공하려는 희망을 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지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FTX는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에 직면을 하면서 이 긴급 자금을 수혈해줄 곳을 찾았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4일간 4억 3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가 나스닥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건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FTX의 문제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기술주 등 나스닥에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블랙록이나 소프트뱅크 그룹 등 FTX에 투자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들을, 자산들을 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부를 수 있겠죠. 나아가서는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코리 클립스텐 스완 비트코인 CEO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예. 아직 뭐 끝나지 않은 중간 선거 FTX 사태의 공포감이 여전한 가운데 당장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발표되는 10월 CPI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경제 불황 속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란 전망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발표한 전망치의 2.3%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1.6% 성장에 그치는 등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물가도 악재입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비스 소비가 코로나19 영향에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임에도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4.7%에서 내년 3.1%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 내외라면 한 1.8%는 그보다 하회하는 내년에는 경기 둔화 국면이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1%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것은 KDI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등 연구소와 금융투자사들도 1%대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발표했지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OECD 2.2%, IMF 2% 등 전망도 향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요인이 가장 큰 거고 세계 경기 침체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인데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의 진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렇게 초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주체들이 겪게 될 물가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관측에 힘 실리고 있습니다. 암울한 경제 전망의 배경, 세종 주재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앞서 살펴본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는 데에는 역시나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침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놨죠. 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가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3.6%보다 1.2%포인트나 내려잡은 수치입니다. 대위원은 내년 경제 키워드로 긴축과 파편화 속의 억눌린 회복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키워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불확실성을 지나서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되돌린 속도, 즉 금리 인상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너무 빠르고 또 강도가 높은 데다가 공급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실물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내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6%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이 계속된 물가와 금리 인상 부담에 따라 민간 경제 활동이 제약될 것이다. 그게 그 근거였고요. 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큰 중국의 경우는요, 엄격한 코로나 정책, 즉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에 5.3%에서 4.8%로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유로 지역은 0%대 성장률 나타날 것이라고 봤고요.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존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수요가 줄어서 이제 성장 여력이 많이 소진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제 KDI도 내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기 둔화로 상품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며 내년 총 수출 증가율은 올해 4.3%를 크게 밑도는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단 우리 수출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부진하면 가장 먼저 가전과 반도체, 자동차 등 최종재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제조업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도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대외에는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해야지 이제 수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또 공급 쪽 요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잡히기 어렵다는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오는 겁니까? 일단은 내년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건데요.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고 물론 상승폭은 주겠지만 내년에도 3%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인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올해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 진단은 결국에 현실화되듯 싶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성장률은 내려가니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정부 내부에서도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있다는 후문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또 KDI도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진입했다. 상당히 좀 섬뜩한 얘기인데 네. 인플레, 디플레는 이제 한 방향으로 해결하면 네. 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해법이 복잡하고 자칫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도 네.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일단 내년 한국 경제가 이제 특히 상반기 경기 둔화의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와 달리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제 하반기에 극적인 반등을 하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내년 KDI가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라고 점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도 전망치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더 낮춰 잡으면서 경기 대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DI도 이번에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비해 법적 최고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고요. 여기에 일부 자산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서 신용 경세를 완화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이제 생산성 높이고 여성과 외국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로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고요. 또 G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품목 집중도를 낮출 수 있도록 무역 구조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연준처럼 이제 금리를 먼저 과격하게 올려서 물가부터 잡고 네. 그 뒤에 경기를 정상화하는 게 순서일 텐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원래 당초 한국인들 이제 미국 긴축 행보에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 이제 1%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KDI도 이번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빅스텝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기에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긴축 행보에 경계감을 물론 가져야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의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신용채권 시장 위축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하락하면서 빅스텝에 대한 한은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게 됐는데요.
때문에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당초의 예상을 깨고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에 기댄 효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 나온 가스공사 실적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가스공사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10조 7,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무려 1,700% 증가한 1,40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성적표를 얻은 셈입니다. 예. 먼저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단연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스 판매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사는 3분기 기준 지난해보다 거의 100만 톤 정도의 가스를 더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스를 많이 판 만큼 과연 많이 남겼는가? 예. 국내에서는 그러지 못했고 해외에서도 좀 국제 유가 상승에 기댄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이제 공사의 해외 사업장 영업이익을 보면요, 지금 3분기 기준 1,649억입니다. 예. 아까 이제 공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1,400억 원대라고 했으니까 더 높네요. 결국 이제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서 까먹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현장 역시 좀 생산량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좀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판매 단가가 상승한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르게 말하면 국내 적자를 해외 수익으로 만회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정부가 가스 요금을 4차례나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뭐 일단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금을 4번 올렸지만 정말 가스 수입 단가 상승분이 이제 요금에 바로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이 요금 인상 폭도 이제 공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 미수금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수입한 가스 대금 중에서 이제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미수금이 지금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한 5조 원 넘게 늘었고 예. 현재 한 10조 원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는 늘어나는 원가 부담과 또 함께 이런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한 147% 정도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작 주택용 기준 16%가 인상되는 데 그쳤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금 공사의 부채 비율은 479%로 지난해 말 대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에 또 연동이 된 만큼 언제든지 또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서는 결국 이제 국내에서 좀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국내 실적은 언제쯤 회복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일단 향후 요금 정책이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수금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내년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날 수 있다고 봤고요. 예. 과거에도 한 5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한 5조 5천억 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걸 좀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국내에서는 단기간에 의미 있는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악재를 맞은 게 있는데 최근 친환경 설비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여기도 역시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복합 발전소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예. 현재 전국에 한 800메가와트 정도까지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들 발전소도 지금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스 가격이 급등한 나머지 지금 발전소를 돌릴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전소들이 가스공사 대신에 도시가스사로 공급처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물론 국내에서 가스 도매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가스공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예 공사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회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연료 전지용 천연가스 도매 요금이 신설되면서 도시가스사들이 기존보다 16% 정도 저렴하게 가스를 받아와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전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도시가스사가 싸게 받아온 가스를 또다시 싸게 공급받아서 비용을 아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을 거쳐서 가스를 공급을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유통 단계를 줄여야지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지금 도매보다 소매 가격이 더 싼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한국 남부 발전에 한 이제 8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 한 곳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사로부터 우회해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끼는 비용이 연간 한 34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예. 이런 움직임이 이제 전국 연료전지 발전소로 확대된다면 발전소들은 연간 이제 3,400억 원 정도를 아끼는 거지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3,400억 원을 덜 버는 셈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제 내년까지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는 유의미한 실적 반등을 점칠 수 없다. 또 이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또 신임 사장 내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최연혜 전 국회의원이 이제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이사회 또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인데요. 이제 내정 배경으로는 이제 최 전 의원의 경영 능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이제 코레일 사장을 지냈을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코레일을 흑자 전환시켰고 네. 부채 비율도 대폭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재 이제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철도 분야 전문가인 최 전 의원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낼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이제 자산 매각이라든가 자회사 구조 조정 등으로 이룬 이런 코레일의 재무 구조 개선 방법을 가스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 전 의원의 특성상 좀 수년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이런 해외 자원 개발 사업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옥석 가리기를 잘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상황이지만 매출 1조 원을 넘기는 회사가 탄생한 건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 1조보다 더 힘든 관문이 매출 5천억 원 달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IT바이어부 고영욱 기자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제약업계에서 매출 5천억 달성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예. 24조 원인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 정도 됩니다. 일단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이제 약 가격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제약사 성장에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개별 기업들의 외형도 작고 또 오랫동안 그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제약을 만드는데 치중을 해서 혁신이 좀 더디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서 매출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유한양행부터 광동제약까지 총 6곳인데 창립부터 매출 5천억 원 달성까지 길게는 82년이나 걸렸습니다. 82년이요. 그래서 5천억을 달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천억을 달성하고 1조 원까지 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예. 이제 5천억 원을 돌파하고 1조 원을 이제 돌파할 때까지 이제 짧게는 2년 또 길게는 11년 이렇게 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업계에서는 일단 이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품목이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신약 개발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5천억 원 매출 문턱에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대원제약이 있습니다. 대원제약 하면은 호흡기 의약품의 강자입니다. 네. 기침가래 전문 의약품 코대원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 콜대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올 상반기 기준에 그 대원제약 매출의 10%가 바로 이 코대원에서 나옵니다. 아마 앵커님도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렇죠.
또 이제 심지어 감기약 품절 사태도 있었죠. 예. 대원제약의 3분기 누적 원예 처방 금액이 2,500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뛰었습니다. 예. 이게 원예 처방 금액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지어준 약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자체 개발 그 신약으로 펠루비라는 해열 진통제가 있는데 대원제약 매출의 8%를 차지하는 이것도 주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같은 이유로 올해 9월까지 처방 실적이 2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매출액은 3,5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500억 원으로 크게 뛸 전망입니다. 대원제약 측은 내년 매출 목표를 5천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로 수혜를 봤다면 지금 엔데믹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이제 그만큼 이제 관련 의약품 매출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약품의 유통 구조의 특성상 처방과 판매가 한 번 시작된 병원과 약국에서는 이후에 이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거기다가 일반 지금 감기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에게 이제 처방도 가능한 거죠. 사실 이제 대원제약의 실적을 보면 코로나가 국내에 상륙했던 2020년에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등의 그런 예방 활동에서 이제 감기 환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때가 위기라고 느꼈던 대원제약이 집어든 그 카드가 바로 이제 사업 다각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장대원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원제약 사례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그러면 경쟁사로 좀 삼을 만한 곳들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매출 5천억 원 문턱에 있는 기업으로는 좀 휴원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네. 뭐 다만 이제 주력의 의약품 분야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예. 이제 대신 이제 누가 먼저 5천억 원을 달성하느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휴원스는 올해 송수영 그리고 윤상배 대표가 신임 CEO에 오른 뒤에 정중동 행보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임기 2년 차인 만큼 본격적인 영업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남성 그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사군자 출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력 품목의 그 급여 항목 탈락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다행히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매출 성장세대로라면 5천억 원 달성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용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47톤 18,000포기 분량의 사랑의 김치는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연계된 복지시설 등 총 160여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렵지만 인식하는 것 자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녹록지 않는 경기 침체라고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투자 은융업에 있어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임상 대행 업체, CRO 업체들의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이거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내일 그 임상 대행 기관 즉 CRO 업체인 DTN CRO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네. DTN CRO는 당초 공모가 희망가를 22,000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는데 예. 지난달 26일과 27일 실시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는 밴드 하단선보다 20% 이상 낮은 17,000원으로 공모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예.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지만 임상 대행 기관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종업계인 그 바이오 인프라는 다음 주 16일, 17일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을 거친 후 이르면 이번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1월에 상장을 철회했던 한국의학연구소도 지난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고 클립스 BNC도 기업 공개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상장 준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CRO 업체들이 상장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특허가 만료된 대형 품목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지난 3, 4년간 임상 대행 기관들은 이 대형 블록버스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는 이 전문 의약품들에 대해서 흔히 특허 만료에 따라서 복제약들이 출시되면서 상당히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네. 복제약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 즉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상 대행 기관들이 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동성 시험에 대해 한 건당 최대 4개까지만 복제약을 허가를 내주는 1+3 공동생동 제한법을 시행하면서 중소제약사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번 같이 보시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생동성 인정을 받은 품목은 17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개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즉 일감 수주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죠. 예. 또 내년부터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품목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제약사들의 생동성 인정 의약품 출시가 줄어드는 것 역시 향후 실적과 관련해서 임상 대행 기관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CRO 업체들도 뭐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겁니까? 네, 임상 대행 기관들은 또 다른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 이런 논란을 비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보험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급여로 약 처방을 받을 때 이 기존 의약품에 대해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나 임상 시험 수행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하라. 원래 올해 말이었습니다마는 한 또 7개월 유예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임상 재평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받지 않을 경우 건보급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의약품에 대해서 생동성 임상 시험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제약사들은 이런 비용, 재반 비용 그리고 또 수익이 낮은 것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상 대행 기관들의 이슈들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동물 실험실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노터스를 비롯해서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DTN, CRO가 동물 실험실 증설을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개발을 위해서 또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전임상, 동물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제약 바이오들의 이런 임상 시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 치료와 백신에 대한 이슈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바이오 업계도 최근에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이 신약 후보물질 우선순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 1분기 이후에 지난 3, 4년간 고성장을 보였던 임상 대행 업체들이 본격적인 이제 옥석 가려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수천억대 적자를 내던 쿠팡이 올 3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에 기반한 물류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쿠팡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037억 원, 첫 분기 흑자입니다. 3분기 매출은 약 6조 8,383억 원으로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쿠팡은 수익성 개선의 요인으로 물류 운영 효율화를 꼽았습니다. 올해 3분기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수요 예측으로 신선식품 재고 손실을 50%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 요금 인상도 한몫했습니다. 올 6월부터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이 적용됐는데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고객 수와 구매력도 향상되며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 등 제품 커머스 부문 매출은 27% 성장했습니다. While we continue to see positive impact from increasing economies of scale and margin accretive offerings, most of the recent improvement has been the result of investments in technology, infrastructure, supply chain optimization, and process innovation, including automation.
이번 흑자 전환은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예상치를 한 분기나 앞당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마진율 향상 등 수익성 개선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쿠팡이 로켓 배송 시작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낼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도 GP 마진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8%씩이나 좋아져서 이 정도 레벨만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흑자가 어렵진 않죠. 쿠팡의 호실적은 동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3분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25% 늘어 20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매출도 같은 기간 140% 성장했습니다. Over 70% of our merchants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SMEs, with less than $2.5 million in annual revenues. Those merchants generated growth on Coupang that was multiples of the overall retail market. 쿠팡 주가는 장마 가무 거래에서 10% 넘게 올랐고 국내 증시에선 동방, KCTC 등 쿠팡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서울이 아닌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오늘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앞당겨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됩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도 대거 해제한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집을 사고 파는 제약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매에 전세할 것 없이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저, 미분양도 큰 폭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줄줄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정부의 260만 호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착륙에 도움은 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여전하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 추세가 분명한데 실수요자라고 해도 선뜻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3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이런 흐름을 계속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서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삼성화재가 올 3분기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2,827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1~3분기 누적으로는 1조 326억 원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특별배당을 제외하면 13.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함께 실적 발표를 한 현대해상도 올 3분기 누적으로 전년보다 23.4%, DB손해보험은 26.6% 각각 증가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태풍 흰남노를 비롯해 집중호우까지 자연재해 이슈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소폭 악화됐지만 장기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원수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 초부터 논란이 됐던 백내장 수술보험금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에도 손보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당정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손보사들은 이미 6개월 전
자동차 보험료를 1에서 1.5%가량 인하한 바 있지만 현재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무조건 예약은 탈 거예요. 보통 손보호사 같은 4개사가 85%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고에서. 대형사들을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고. 아울러 정부가 본격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선 만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인상 역시 쉽지 않아진 상황. 과거 판매된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여전히 130%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미래에도 팔지 않는 걸 전제로 내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내년도 간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전액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재분류했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팔아 마련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로 인해 투자 이익을 거두면 이익 일부를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까지는 삼성전자 지분 평가 이익 가운데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부채로 분류해 왔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30조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6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생명이 이렇게 돌연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건 내년 새로운 국제보험 회계 기준과 금융상품 회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 지급할 배당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면 자본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영원히 회사 돈으로 분류하면 분식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은 금감원에 이번 재무제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네옴시티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네옴시티는 사우디 국정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170km 길이의 직선 구조물인 더 라인 건설인데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서울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를 수직 구조로 재창조해 개발 면적을 줄이고 자연을 보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더 라인 아래로는 철도가 깔리는데 터널 동쪽 구간 중 일부를 우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해단했다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은 연말부터 줄줄이 발주가 예정돼 있는 더 라인 터널 공사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옴시티 총괄자인 알나스르 최고 경영자는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네옴시티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